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여유 있는 9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어제 예상대로 이자율을 올리지 않았지만 올해 말에 한 번 더 올리고 내년부터 시작될 이자율 인하는 작은 폭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큰 이자율 인하 폭을 기대했던 투자가들은 주식을 팔았습니다. 오늘도 주식시장 그다지 큰 회복세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도널드 트럼프는 왜 토론을 두려워하나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가 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여러 도전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포함하는 뉴스코퍼레이션과 팍스코퍼레이션의 루퍼트 머덕이 회장직을 내놓고 큰아들이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현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 인물인 루퍼트 머덕이 회장직에서 사임하는 게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합니다. 불과 9개월 전 영웅으로 미국 의사당에서 연설했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은 불편한 입장에서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장은 그의 상하원 합동 연설조차 막았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남성 가족이 구글을 과실치사 주장으로 고소했습니다. 숨진 남성은 구글 지도에 따라 이미 10년 전에 없어진 다리가 있다고 믿으면서 운전하다가 사망했고 구글 맵 사고는 세계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코비드 테스트 기구 무료 배급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국민 보건 이슈 맞습니다. 동시에 선거 캠페인 이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헤드라인 끝나고 나서 텔레비전 화면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뉴스 순서를 바꿨습니다. 원래는 다른 것을 먼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뉴스가 그다지 길지도 않고 그리고 9개월 만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세상에는 9개월 전에 정말 대단하게 세계 최고의 영웅으로 대접을 했었던 그 같은 사람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아주 쌀쌀하게 쳐다본다는 이거 연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9개월 전인 12월 달에 지난해 상하 합동연설에서 영웅 그 자체였었죠. 공화당, 민주당 기립박수가 대단했습니다. 그때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블라디미르 푸틴이 일으킨 그 전쟁을 맞이하고 2월 24일이었으니까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똑같은 대통령이 미국에 왔는데 의회의 의식도 굉장히 간단했고 심지어는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장은 내가 그의 상하 합동 연설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아침에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요청을 했는데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그냥 단지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자들에게 그리고 또 전에 했잖아요. 지난번에 했다는 12월 달에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공개 모임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UN 총회에서도 마찬가지의 연설을 했고 저희 우크라이나가 이겨야지 됩니다. 내년이 전환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도와주셔야지만 됩니다. 이게 우크라이나를 살리자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정치적으로 내년에 대선도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공화당 그리고 설령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화당 정치 그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성공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실은 너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당연지사처럼 받아들여야지 되는데 정치의 세계는 다른 세계와 마찬가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대에서는. 당신이 넘어져야 내가 일어섭니다. 이거죠. 외교 정책이잖아요. 일종의 우크라이나.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본인들의 평소에 정치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푸틴이 지고 바이든이 이겨서
가장 확고한 외교 정책에서의 승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 그걸 원치 않는 공화당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가 이때 더 지원을 해야지 된다. 아니면 푸틴이 웃을 것이다. 지쳐서 다른 나라에서 지원하지 않아서 우크라이나가 포탄도 없고 무기도 없고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을 푸틴이 원하고 있으니까 푸틴을 즐겁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공화당은 제가 어떤 이유로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푸틴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명분이 있습니다. 공화당은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함부로 쓸 수는 없다. 승리한다면 그 계획이 무엇이냐. 우리도 승리하지 못할 전쟁에 더 이상 돈을 부을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 아예 열흘 있으면 예산안도 지금 논의도 하지 않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바이든 대통령 탄핵 재판 시작부터 한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예산안에는 공화당의 예산안에는 아예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지원을 대통령이 요청한 것은 빠졌습니다. 오늘은 심지어 29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딱 그 서명을 해서 이제 대통령에게 어떤 그 편지도 보냈거든요. 240억 달러 추가 요청하는 것을 반대하는 편지. 여기는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몇몇 정도는 29명 가운데서 이름이 눈에 띄는 사람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초선 의원이지만 워낙에 책도 쓰고 그 책으로 영화도 만들고 해서 유명한 J.D. 벤스라든가 오하이오주의 연방 상원 의원 그리고 마클리 유타주의 이런 정도의 의원만 눈에 띌 뿐이고 그다지 중진 특히 이제 상원 의원들은 이 미국이 치르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국가가 주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런 것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공화당의 입장이 그리하여 백악관에 가면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세 번째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과는 백악관에서 기자회견도 하겠죠. 그런데 의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9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다.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해야지 딱 그게 또 생중계가 되고 미국의 여론이 만들어지고 세계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해왔겠어요. 유엔 연설 따로 상하 합동 그 연설 따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탁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데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이제 그 조금 어른스러운 상원과 그냥 2년 임기에 급급한 하원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 가장 많이 보이는 사진은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뉴스를 보신다면은. 한쪽에는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또 다른 쪽에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 그리고 가운데 이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서서 의사당에서 함께 걸어가고 얘기하고, 그리고 제프리 하킴스 같은 민주당의 그 하원 원내대표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원은 공화다 민주다 하는 그 패가르기를 하원보다는 훨씬 덜한다. 이제 이런 모습까지 볼 수 있고,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는다. 1년 전에 정말 세계 각 나라를, 그때는 전쟁이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도 못했었죠. 그래서 화상으로 연설하고, 한국이 그때 제일 망신스러웠어요. 초라하게 막 의원들 막 그 제대로 듣지도 않고 휴대폰 보고, 그 국회의사당은 텅텅 비고 이런 모습. 그러나 그때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막, 그때는 이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이상, 민주주의 이상, 블라디미르 푸틴이 잔혹해 이런 것으로 똘똘 뭉쳤었잖아요. 9개월 만에 많이 깨졌네요. 지금 보니까 그때와 지금은 굉장히 달라진 이런 그 뉴스 사이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 전해드리려고 했었던 뉴스는, 이 내용은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역시 그 재정 문제, 파이낸셜 이쪽에서 으뜸인 신문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핵심,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까지 전하더군요.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이제 이자율을 일단 예상했었던 것처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말에 한 번 더 올리고, 여기까지 이제 다 보도가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 시작될
이자율 인하는 작은 폭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것. 그래서 이제 이자율 그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2년 만기 채권 같은 경우 어제는 뭐 최고였고요.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포커 페이스를 했는데 아무리 포커 페이스를 해도 투자가들은 읽습니다. 이 사람이 뭐 연준 의장 한 게 뭐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읽어서 노련한 전문가들은 전부 결론을 내린 거죠. 이런저런 말을 종합을 할 때 과감하게 금리 인하를 할 뜻이 없구나. 지금으로서는 6월 달보다도 더 없구나 하는 것을 파악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자율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기준금리가 5.25에서 5.5% 사이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해야 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차가워졌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지난번 계속 10번 이상 올린 이자율 인상에 대한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는 것 사실은 일관된 태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현재 5.25에서 5.5인데 한 번 더 올리면 올해 이제 2번 회의가 남아있고 그 가운데서 한 번 11월 달에 올리면은 5.5에서 5.75 사이가 됩니다. 여러 가지를 기획하실 분들은 물론 이것도 변할 수가 있지만 내년과 후년의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어제 조금 청사진을 보여줬거든요. 2026년까지. 그래서 내년 말 2024년 말까지는 한 뭐 5.5 뭐 이 정도 5.5, 5.25 뭐 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5에서 5.25, 5.5가 아니라 지금이 5.25에서 5.5잖아요. 그럼 0.25 정도 낮아지는 것. 5에서 5.25 정도 된다는 겁니다. 내년 말까지. 그럼 뭐 한 번 정도밖에 안 내리겠다는 얘기잖아요. 불과 3개월 전인 6월 달에는 4.5에서 4.75를 예상했으니까 한 뭐 3번 정도 0.25%포인트씩 내린다면 그랬는데 이건 지금 한 번밖에 안 내릴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읽혀졌고 그리고는 내년 후년 2025년의 그 추정치는 원래는 한 뭐 3.4% 되지 않을까 했는데 3.9%로 이자율이 아무튼 빠른 시일 안에 팍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2026년도에 처음 2026년에 관한 전망은 처음 나왔습니다. 연준에서 예상을 하기는 그때가 한 이자율이 2.75에서 3%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럼 지금부터 2년 뒤, 2년하고도 조금 더 남았죠. 그 뒤잖아요. 3년 정도? 그렇게 돼야지 2.75에서 3% 사이가 될 것이다. 불과 1년 전에 0%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자율 인하가 앞으로 뭐 1, 2, 3년 안에 지금의 경제 상황으로는 크게 내려가지는 않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뭐 큰 물건을 사신다던가 할 때 반영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미국의 경제 성장, 실업률에 대해서는 연방준비제도가 어떻게 전망을 했는가? 경제활동은 아주 건전하게 확장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평가하는 거죠. 일자리 증가는 느리지만 여전히 강하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크게 일자리가 손실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경기 침체 엄청나게 안 되면서도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조절될 수 있다. 올해 연말까지요. 국내의 그 경제 총생산 그 성장률은 GDP 성장률은 6월 달에는 한 1%일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2배가 넘네요. 2.1%로 예상을 합니다. 여름에 굉장히 좋았으니까요. 활동이. 그리고 내년에 GDP 성장률은 1.5%로 추정을 했거든요. 그럼 6월 달보다 0.4% 정도 높아지는 겁니다. 올해보다는 조금 그만큼 나아진다는 뜻이 되고 2025년이 되면은 1.8% 성장. 그러니까 올해 조금 많이 성장했어요. 여름에 해서 2.1%, 내년의 경제 성장률은 그것보다 조금 낮아서 1.5%, 후년 2025년도에는 1.8%. 그러나 올해만큼은 아니다. 올해보다는 0.3%포인트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 하는 거고요. 실업률은 뭐 앞으로 뭐 한 1, 2년 안에는 4.1%는 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6월 달보다 이제 낮은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아직도 내 나이가 많아서 코비드 이후에 쉬고 있는데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겠어? 생각하시는 분들은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지금도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자율과 이렇게 연관이 되는 직접적인 인플레이션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인 2%는 언제쯤 될까? 이게 이제 2026년도가 돼야지 인플레이션이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인 2%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어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한 말 가운데서 이제 가장 뭐 한 문장만 딱 얘기를 하라면 적절한 시기가 되면은 적절한 상황이 되면은 이자율을 인상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그게 이제 올해 연말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투자가들은 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할 때까지 하락한다고 확신할 때까지 지금 뭐 한 3개월 정도는 좀 차가워졌는데 이게 3개월이 아니라 계속 그렇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는 이제 이렇게 막 팍 이자율을 내린다던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게 바로 2026년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엄청나게 이자율을 내릴 가능성은 지금의 경제 상황으로서는 없다는 게 어제 연준의 발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상했었던 것보다 조금 강한 매파 성향의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상 자체를 기대를 너무 많이 한 것인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주식시장 어제 막 마이너스 많이 났고요. 특히 이제 뭐 나스닥처럼 이자율에 많이 그 반응을 하는 거. 어제 나스닥 1.5% 정도 그리고 S&P 500도 거의 1% 0.9%가 하락이 됐습니다. 게다 대고 아직도 미국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무슨 학자금 문제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파업, 정부 그 폐쇄 등 성장을 막는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들이 있잖아요. 가솔린 값도 크게 지금 그 올라가고 있고 가솔린 값이 올라가면 가솔린 값 자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품을 만드는 것, 만든 상품을 어디에 실어 나르는 것, 이 모든 그 물가가 다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안정되게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는 이자율을 확 내리지는 않겠다는 게 어제 연방준비제도가 준 가장 큰 메시지고요. 미국의 연준이 이제 이 같은 결정을 하면은 바로 또 이제 유럽에서도 한국에서도 반응을 하잖아요. 유럽의 기준금리도 현행을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5.25%고요. 유럽이 미국보다 먼저 시작했죠. 2년 전에 2021년도부터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해서 미국이 11번 올렸는데 그 사이에 똑같은 기간 동안 영국은 14번. 그리고 영국보다 사실은 이자율을 더 먼저 올리기 시작한 게 한국입니다. 한국은 2021년 8월부터 올렸고 영국은 2021년 12월부터 그리고 미국은 이제 몇 개월 뒤인 2022년 3월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 시작은 그쪽에서 먼저 했어도 그 뒤에 추세는 전부 미국 것을 지금 달러, 뭐 기축통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미국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자율 인상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것 같진 않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뉴스로 보여집니다. 깜빡 잊었었어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하나의 사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이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재정 신문 가운데서 최고 중에 최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처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막 선거에 나간다고 하고 할 때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조금 돈 많고 교육도 많이 받고 그런 사람들이 보는 신문이잖아요.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경멸했죠. 트럼프가 돈은 많은 사람이지만 참 어떤 그 취향도 취하고 이래서 경멸을 하다가 딱 보니까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때부터 어느 순간에 손을 꽉 잡아버리고 맙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팍스의 소유주가 똑같이 루퍼트 머덕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또 루퍼트 머덕 얘기는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또 트럼프와 결별을 합니다.
그랬던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렇다고 뭐 민주당의 그 대통령이나 뭐 후보들을 지지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월스트리트의 성향상 그럴 수가 없잖아요. 기업의 그 여러 가지를 대변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민주당과는 거리가 아주 많죠.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사설을 실었는데 도널드 트럼프는 왜 토론을 두려워하나? 이 제목입니다. 여러 의문을 던졌는데 그 의문들이 전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답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답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녀사냥 당한다는 이것으로 거의 모든 그 캠페인의 팀을 가지고 가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는 자신의 기록과 어떤 자신의 그 플랫폼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경쟁자와 토론하는 것, 경쟁자와 맞서는 것을 피한다. 왜 그러냐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사설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하면은 많은 부분은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알기도 하고 그러나 너무 많은 그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가 중요한 데 있어서 그의 이슈가 어디가 있는 거지? 시선이? 이런 것을 참 차분히 점검을 하는 시간이 좀 드물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말을 하지만 소셜미디어나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는 어떤 그 인기적인 발언이 많고 실제로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했었지?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월스트리트저널이 대강 좀 오늘 정리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길게 설명했는데 저는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엄청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심지어 뭐 론 디센티스 2위를 공화당 후보들 사이에서 47% 차이로나 이긴다 이런 거.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건 맞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본인이 이긴 것처럼 승리자처럼 행동을 한다. 첫 번째 토론회에도 안 나왔고 두 번째 토론도 안 하고 디트로이트로 가서 이제 노조원들에게 뭐 바이든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전기 자동차 정책을 이제 비난을 하겠죠. 그렇게 한다. 이제 이게 한 그 문단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텔레프롬터의 도움 없이 다른 공화당 의원들과 대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텔레프롬터가 없이도 뭐 써놓은 것 보지 않고도 몇 시간씩 연설하고 사람들을 엔터테이닝해서 발을 동동 구르게 하고 저 사람 나와 똑같아. 어쩌면 욕하는 것도 나랑 똑같지. 위선을 안 떨어서 좋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텔레프롬터의 도움 없이 다른 공화당 의원들과 대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라고 했잖아요. 이때 텔레프롬터라는 것은 토론회장에는 텔레프롬터가 없잖아요. 그런 것 없으면 여러 가지 본인의 정책 해왔던 것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 정치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핸들할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지 않고 본인보다 정치 경력이 훨씬 많다던가 훨씬 진지하게 정치를 해온 사람들과는 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77세이기 때문에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요. 다른 또 젊은 후보도 있으니까 비벡 라마스와미 같은 사람 30대잖아요. 늙어 보일까 봐 이렇게 아픈데도 꽉 찌르고 많네요. 그런데 유권자들은 트럼프의 기록과 공약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지금부터 쭉 트럼프의 그 어떤 그 입장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을 뭐 7, 8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의 입장을. 우선 낙태에 대해서 론 디센티스를 임신 6주일 이후에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다고 플로리다주 끔찍한 실수를 했다고 비난을 했는데 그럼 선을 어디서 그어야 되는가? 뭐 15주일? 뭐 20주일?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건 유권자가 생각을 할 겁니다 하고 막연하게 말한다는 거죠. 아니 이게 게임쇼에서 바퀴 돌리는 식으로 할 일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 낙태 이슈를 굉장히 많은 미국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표현을 그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슈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요리조리 재지 말고 진지하게 답해야 된다. 코비드 19에 대해서
누구의 전염병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디산티스를 비난을 하는데 어떻게 비난하냐면은요. 플로리다의 락다운, 셧다운, 캘리포니아와 같은 그런 것이 실패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떠세요? 플로리다주는요. 락다운, 셧다운을 안 하고 했어도 조금 했고 마스크도 쓰면은 플로리다 가면 쪼다대는 것이었고요. 제일 먼저 마스크 벗고 셧다운, 락다운 안 한 것으로 메카가 된 곳이 플로리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론 디샌티스가 아니 뭔 소리 하면서 2021년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의 특별 전담반으로부터 나는 플로리다 주지사로서 락다운 이런 것 안 해서 굉장히 공격을 받았습니다. 플로리다주 술집, 식당, 사업체 다 문 닫으라는 서신을 받았고 트럼프의 특별 전담반으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편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인을 할 문제고 플로리다주가 미국에서 가장 오픈됐었던 것은 맞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대로 주장을 하잖아요. 이걸 또 사람들이 믿는다니까요. 자, 그런 거.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비드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이제 겨울이 되니까 심해지는데 대통령이 딱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불청객인 거죠. 예상하지 못한 위기의 전형적인 예다. 그럴 때에 트럼프가 어땠는가 기록을 펼쳐야지 된다. 이건 대통령으로서 너무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무역과 관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이니까 특히 관심 있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 그 수입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붙이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그럼 미국인들이 3천억 달러를 더 써야지 됩니다. 지금 수입하고 있는 그 액수를 비교를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것도 가짜로 예를 들어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물건에 대해서 당시에 관세를 붙였을 때 그 관세요 다 중국에서 내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전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자문들이 경제자문들이 왜 안 가르쳐 줬겠습니까? 일반인들도 아는 건데 이건 미국 사람들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해가 되는 것은 그러면은 이제 수입을 좀 덜하게 되고 만약에 수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관세까지 붙이는 것까지 다 하려면 수입업자들이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인이 3천억 달러를 더 써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세를 10%를 무조건 올리고 나면은 상대 국가에서도 당연히 보복을 할 것이고 그리고 특히 친구와 동맹에게도 다 그렇게 붙여버리면은 친구와 동맹을 멀어지게 하는 거다. 해서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상원 의원이면서 예비선거 후보가 트럼프의 내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붙이겠어 하고 관세는 다 그 나라에서 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지 않다. 소비자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과 상처를 주는 거다. 그리고 뭐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한다는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아무튼 무역 전쟁을 피해야지 된다. 이건 월스트리트저널로서는 충분히 논쟁할 만한 이슈라고 얘기를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무슨 엄청난 수입업자들을 지지하는 그런 같은 정책을 또 많이 사설로서 지지하는 신문이기도 합니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난다고 말할 정도로 그 협상의 예술이라고 할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 책이요. Art of the Deal. 이것을 말하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를 설명을 해야지 된다.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쓴 책에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써 있죠.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해도 나는 방어하지 않을 거야. 나는 대통령으로서.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이 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답해야 된다는 거고요. 의사당 폭동 사건이 나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옳았는가? 각 주에서 다 선거인단들이 투표를 해서 바이든이 투표를 많이 가져가서 대통령으로서 부통령의 역할로서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선언한 바이든이 맞았는가 하고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공화당의 첫 번째 예비선거 후보들 토론회에서는 모두 그 부분은 예스라고 의견 일치를 받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공화당에는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2024년도에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그게 트럼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카멜라 해리스도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대통령으로 선포할 수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남기는 거니까 그런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해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에게 여기에 관해서도 답변을 들어야지 됩니다. 나이와 역량을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이 퇴임할 때 2029년이 되겠죠. 86세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트럼프도 그때 이제 82세가 된다. 뭐 생일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트럼프도 이렇게 몸매를 보면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대로 쓴 거예요. YMCA의 그 무슨 시니어 철인 경기 같은 거, 철인 무슨 3종 경기 같은 뭐 시니어 분야 있잖아요. 그런데 나갈 만한 몸매는 아니던데, 이건 이제 건강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과체중, 비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가장 또 건강에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의 몸매도 아닌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나이에 대한 우려가 적용되지 않는가? 라고 의문을 했습니다. 역량에 대해서는 첫 번째 임기에서 본인이 나는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워싱턴에 들어가서 모든 것 기득권들이 더럽게 해놓은 그 물을 싹 쓸어버리겠어 했는데, 첫 번째에 본인이 말한 것을 못했는데 그 말한 것이 어느 정도까지 그 사실과 현실과 뭐 부합되는가, 이거는 이제 뒤로 하고라도 그 기득권을 싹 쓸이 하지 못했는데, 첫 번째 못했는데 어떻게 두 번째에 또 싹쓸이를 할 수 있다고 믿나? 그리고 또 첫 번째는 좋은 사람들은 다 해고하고 본인의 행정부에서 또 어떤 사람들 얕잡아보고 했는데, 그가 만약에 재선이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누가 일하고 싶어 하지? 이런 의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첫 번째에서 좋은 사람을 해고하고 얕잡아봤다고 하지만 사실은 더 좋은 사람들은 트럼프와 일하기를 꺼려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정말 행정부를 꾸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정치 경험이 없는 엑소모빌즈의 최고 경영자를 무슨 국무장관으로 놓는다던가, 아니면 뭐 환경에 대해서 열심히 반대한 사람을 그 관련 일에 놓는다던가, 또 심지어 무슨 국방장관도 뭐 한다는 사람이 없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뭐 어떤 룰을 바꿔가면서, 그건 이제 그 정도는 의회에서 봐준 거죠. 무슨 군인에서 사임을 하고 뭐 얼만큼 전역하고 얼만큼 되는 이런 기간이 있는데도 그렇게 해서 굉장히 처음에도 인물을 꾸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를 하네요. 공화당이 바이든과 트럼프를 같은 세대로 보는 겁니다. 같은 세대이기도 하고요. 뭐 77세, 80세 되니까요. 공화당이 바이든 민주당과 같은 세대의 사람을 선택을 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바이든과 대결을 할 때 훨씬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구태여 77세 퇴임할 때 82세가 되는 사람을 해야지 돼? 그리고 또 굉장히 강력한 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밀문서 케이스. 의사당은 앞에 얘기를 했고요. 그 기밀문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슨 이렇게 박스 같은 거, 기밀문서가 들어있는 박스를 그 옮기는 것이 찍혀 있는 영상 같은 것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나?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앞에 질문이 이거였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토론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꺼려하는 거가 아니라 두려워하는가라고, 디베이트를 어프레이드 하느냐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프레이드 오브 디베이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문들은 이런 위에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니까 트럼프에게 공개적인 다른 훈련된 정치인들과는 같이 서지 말라고 그렇게 자문할지도 모른다. 그게 과연 강함인가? 그건 그 사람의 약함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약하던 강하든 상관이 없이 지금은 토론은 이리저리 요리조리 피해가지만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지 됩니다. 전직 대통령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의 오늘 사설입니다. 잠시 뒤에는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이 아니라 사설까지도 다 포함하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주이고 팍스뉴스의 사주인 루퍼트 머덕이 오늘 회장직을 사임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세 개가 브레이킹 뉴스로
보도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인생적인 스토리도 있고 언론, 정치와 연관되는 스토리도 있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팍스 코퍼레이션과 뉴스 코퍼레이션 둘 다 이제 루퍼트 머덕이 갖고 있는 그 회사이고 본인은 이제 11월 중순에 사임한다고 하고 하는데 그 주식값을 보면서 야, 이렇게 오래된 회사와 뭐 예를 들어서 테무라든가 요즘 아마존이 비싸다고 테무를 통해서 물건 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테무 불과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아니면 뭐 엔비디아 칩 만드는 이런 회사의 주식값과 비교를 하니까 굉장히 낮구나. 물론 그 사이에 뭐 여러 번 그 스플릿하고 한 것은 있겠지만 뭐 $20대인데 테무 같은 경우는 뭐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지금 거의 $100 정도는 되고 엔비디아는 몇 개월 전에 주당 $200던데 뭐 엊그제 보니까 한 $450 정도는 되던데요. 제가 팍스와 뉴스 코퍼레이션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퍼트 머덕이라는 사람이 92세입니다. 92세여도 굉장히 정정한 사람이에요. 뭐 5번째 결혼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자친구와 만나고 헤어지고 지금 4번 결혼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5번째 또 결혼을 할 예정이고 3명의 여성들과 6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퍼트 머덕이 월스트리트저널뿐만이 아니라 뭐 팍스뿐만이 아니라 뉴욕 포스트 타블로이드도 있고 영국의 뭐 선이라든가 타임이라든가 호주의 여러 신문들 등등등을 갖고 있어서 세계의 정치인들이 두려워하고 그에게 구애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가렛 대처와도 뭐 잘 지냈던 때도 있고 조금 삐걱거렸던 그런 때도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너무 잘 지내다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 일단 본인은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뉴스 코퍼레이션이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 포스트를 소유하고 있고 뭐 팍스 코퍼레이션은 팍스 채널 많잖아요. 팍스 뉴스, 비즈니스, 요즘은 이제 스포츠 많이 하죠. 또 뭐가 있나요? 날씨, 뭐 디즈니 같은데 뭐 팔고 뭐 등등 하면서 라이브를 이제 많이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전에는 같은 회사였는데 2013년도에 분리했었습니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걸 이제 92세 된 이 사람이 회장직은 내려놓고 이제 나는 명예회장만 하겠다 했는데 1950년대 아버지에게 이제 호주의 작은 것을 받아서 이렇게 점점 많은 나라의 많은 것을 가지고 키운 사람인데 뭐 이런 언론뿐만이 아니라 언론도 완전히 최고에서 최저까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뉴욕 포스트까지 다 갖고 있는 사람이고 헐리우드 영화사도 뭐 20th Century 그 팍스 갖고 있잖아요. 1985년도에 20세기 팍스사 $6억 그때 샀습니다. 무슨 오일 회사 운영하는 그런 곳에서 샀고 그리고는 이제 86년이네요. 텔레비전 뭐 7군데 방송사를 쭉 매입을 해서 96년도부터 이제 팍스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CNN에 대결해 보겠다고 CNN이 나오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CNN이 완전히 그냥 그때는 굉장했어요. 지금은 팍스가 훨씬 위죠. 팍스와 CNN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CNN이 초라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버 1 케이블 채널을 갖고 있는데 공화당의 터킹 포인트를 팍스가 만들어내고 있고 가짜 뉴스의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통 저널리스트들보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판을 치는 게 팍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용해 서로 활용할 만큼 활용하고 버리기도 하고 토사구팽하기도 하고 터커 칼슨처럼 여전히 션 해니티, 로라 잉그램 뭐 가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2의 제3의 터커 칼슨은 얼마나 많이 줄을 서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억만장자도 되고 등등 해서 이렇게 뭐 금융업계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은 무슨 성경처럼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쭉 들어와서 뭐 여러 대륙에 걸쳐서 여러 대에 걸쳐서 지금 미디어 산업을 이끌고 있는데 그럼 이걸 누가 하느냐? 큰아들 작은아들 제임스가 있고 큰아들 라클란 머덕이 52살이거든요. 앞으로 이 두 개의 회사를 다 회장을 한다. 뉴스 코퍼레이션 회장, 팍스 코퍼레이션은 회장 겸 CEO를 한다. 제임스 그 동생은요. 좀 이렇게 팍스에 그 당시에 너무너무 루머를 많이 얘기하고 음모론하고 하는 것에 너무 싫어했어요. 제임스도 그렇고 그의 와이프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의 손을 뗀 거나 마찬가지인데 큰아들이 이렇게 하는데 루퍼트 머덕이 회사의 미래를 낙관합니다.
낙관할 이유가 많죠. 뭐 그동안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나의 건강이 이렇게 좋은 것처럼 회사도 굉장히 건강하고요. 우리는 언론의 자유, 궁극적으로는 사상의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싸워온 것도 많은 것 같은데요. 92세신데 평생 날마다 뉴스, 아이디어와 함께 산 것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계속 도움을 주겠다. 지금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굉장히 진짜 재능 있는 팀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라클란 머닥이 52살이니까 아버지하고 그럼 40살 차이가 나네요. 아들을 열정적이고 원칙이 있는 리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아들과 아버지는 사실은 같은 보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 오히려 동생인 제임스가 좀 정치적인 시각이 약간 달랐었고요. HBO의 석세션이라는 드라마가 바로 이제 이 박스의 가문을 이 루퍼트 머덕이 자녀도 그렇게 많고 하니까 거기에 승계가 누가 되고 하는 것을 쭉 나타냈던 그런 건데 결국은 지금 이 92세 루퍼트 머덕이 회장을 물러난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대선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마구 들어오는 게 있고 이게 온라인으로 무엇인가가 운영되는 것이 있고 디지털 광고 시장도 월스트리트저널은 뭐 많이 벌고 있지만 불안한 그런 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인공지능. 여기에 maybe 젊은 리더가 더 낫다고 판단했는지 모르죠. 아들은요. 아버지의 놀라운 70년 경력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아무튼 얘기를 하고 있고 팍스의 주식은 보니까 조금 올라갔습니다. 지금 팍스 코퍼레이션은 오늘 현재 많이 올라갔네요. 2.59%나 올라갔고 그러면 뉴스 코퍼레이션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 포스트의 모 회사인 뉴스 코퍼레이션도 1.86% 많이 올라간 거죠. 지금 경영진 바뀐다고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미국은 아버지 때와 아들 때의 이 대선을 다루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도 주목을 해야지 될 그럴 시점입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코비드 test.gov에 들어가셔서 코비드 테스트인데 TEST에 S 붙습니다.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셔야지 돼요. 예전처럼 7번인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8번째 무료로 테스트 기구를 신청을 하셔야지 나눠드립니다. 가구당 4개 정도를 나눠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그러려면은 다 무료로 돈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예산을 한 6억 달러 정도 들여서 캘리포니아주부터 뭐 메릴랜드주까지 이렇게 코비드-19 테스트 기구를 만드는 회사가 12군데가 있답니다. 그런 곳에 지원을 해서 한 2억 개 정도를 2억 번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을 정부에서는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 3월달 이후에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20만 명 이상. 3월달 이후에 처음입니다. 20만 명 넘는 게 가을 겨울철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것보다도 이거 다 돈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물론 돈을 들어가서 쓸 때는 대통령이 연방 의회에서 미리 다 허락을 받아야지 쓰는 건데 조금 유동성이 있는 그런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6억 달러를 해서 코비드-19 기구를 한다. 이거 대선 준비잖아요. 대선 캠페인이잖아요. 코비드-19을 나는 이렇게 잘했습니다. 트럼프가 갈팡질팡하면서 잘 못해온 코비드-19 정책을 내가 와서 이렇게 했고 그로 인해서 경제가 살아났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수순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무료로 7번이 아니라 4번이군요. 7번은 그럼 뭐죠? 4번 그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겪는 건데 우선 오늘의 미국을 도와주시는 분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갤럭시 코지다운입니다.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
업다운이 뭐 거의 덜인데 그렇게 또 제가 말씀드렸네요. 공동 후원이었고요.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GPS로 길을 잘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GPS를 가끔 사용해 보면 어떤 때는 괜히 아는 길로 올 걸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어머 너무 판타스틱해 할 때도 있는데 이게 이제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가족이 구글을 소송을 했는데 2022년도에 47살의 한 남성이 샤르트에서 북쪽으로 60마일 떨어진 그 히콜이라는 곳에서 딸의 생일이어서 막 집으로 가다가 결국은 강에 떨어져서 자동차가 픽업 트럭이 사망을 했는데 구글 지도를 보고 간 거예요. 구글에서 다리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그때 밤이었고 비가 막 와서 보이지 않았는데 그 다리는 10년 전에 없어진 다리랍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있고 또 무슨 뭐 어디였죠? 다른 지역에서도 시카고 트리뷴 봤었는데요. 제가 어떤 N자로 시작되는 그런 주에서도 있었고 해서 여러분들 신경 쓰시고 지도 잘 확인하시고 다니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